안녕하세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저 역시도 참 많은 일이 있었던지라 용기 내서 사연을 써보려고 해요. 어렸을 적 부모님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의 나이에 보육원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부모의 사랑을 몰랐던 터라 그곳에서 그저 캠프 생활하듯 보육원 친구들과 지냈습니다. 워낙 어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보육원 친구들이 부모님 얘기를 할 때 전 기억조차 없던 터라 할 말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 나이 10살이 되던 해 보육원에 새로 들어온 친구를 알게 되었어요. 교통사고 후 기억조차 잃고 보육원에 들어온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도 아무런 기억이 없었고 저 역시도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공감대 형성은 굉장히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는 점차 가까워졌고 친구로 잘 자랐죠. 보육원을 나가야 할 나이가 될 시점에 서로 이미 너무 좋아하게 돼버려서 그저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혼인신고를 하고 살았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그저 기계와 열정 하나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남편은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둘이 보육원 나와서 이렇게 똑같이 공장에서 일하는 것보다 내가 공장에서 일할 테니까 넌 대학을 가는 게 어때? 무슨 내가 대학이야. 하루라도 빨리 같이 벌어서 열심히 살아야지. 안 그래? 난 괜찮으니까 같이 버는 게 나을 것 같아. 똑같은 소리 듣고 싶어? 너라도 내가 밀어줄게. 나중에 아이 낳고 살 건데 부모 중 한 명은 그래도 대학 문턱은 밟아야지. 그래도 자기 혼자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거 싫은데. 벌어도 같이 벌어야지. 그래야 빨리 집도 사고 떵떵거리며 살지. 배움은 남 주지 않아. 너라도 배워야지. 난 괜찮으니까 네가 꼭 대학에 가서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 부탁할게, 이렇게. 남편은 저에게 아이를 낳아서 키우려면 그래도 제대로 된 부모가 돼야 되지 않겠냐며 대학을 권유했어요. 아이가 생기기 전에 제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다며 말이죠. 너무 고마웠지만 한편으론 미안했습니다. 남편이 학교 다닐 때부터 엄청 똑똑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본인이 학교에 더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한사코 저보고 대학을 가라고 하더군요. 염치가 없게도 전 그 제안을 수락했어요. 저 역시 평범한 20대를 누리고 싶었고 남편에게 등 떠밀린다는 핑계로 일보다는 대학을 선택했죠. 그렇게 전 대학생이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마음이 참 고마웠어요. 자기가 대학을 가는 게 낫지 않아? 난 이래도 상관없어. 학교 다닐 때 우동생은 자기였잖아. 내가 일할게. 자기가 학교 가. 아니야, 너 먼저 가.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내가 갈게. 정말 너 뒷바라지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꼭 가는 거다. 너무 고마워. 내가 면목이 없지만 그래도 당신 뜻대로 공부 열심히 할게. 자기가 나 뒷바라지 한 거 후회 안 되게 말이야. 남편의 마음이 고마워 눈물이 났습니다. 애초에 우리 둘이 부모님을 잘 만나고 보육원 출신이 아니었다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왜 이렇게 걱정을 하나 싶은 마음도 들었죠. 그렇게 전 대학을 가게 되었고 남편이 힘들게 밤낮으로 교대 근무를 해가며 일을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 역시 공부에 매달렸죠. 오히려 결혼을 하고 대학을 가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남들은 미팅이다, 아르바이트다, 바쁜 대학 생활이었지만
전 오로지 남편 뒷바라지 덕에 공부만 했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서포트 해준다는 게 참 좋았고, 처음 받아보는 서포트였기 때문에 남편한테 고마운 마음이 가득했어요. 당신 때문에 너무 고마워. 이렇게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공부만 할 수 있어서. 나 이번에도 장학금 받을 것 같아. 기특하다 진짜. 매번 장학금 안 놓치고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다니. 너무 대견해. 조금만 더 버티자. 그러면 될 거야. 나야 뭐 편하지. 자기가 벌어다 주는 돈에 진짜 공부만 하면 되는데 뭐. 우리 학교에서 내가 제일 편하게 공부할걸? 그래도 그렇게 공부하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너 뒷바라지 해주는 보람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처럼만 해. 알겠지? 제가 갔던 과는 간호학과였어요. 무엇보다 취직이 잘 돼야 될 것 같았고, 평생 직장으로 삼아도 괜찮겠다 싶어 현실적으로 선택한 과였어요. 현실적으로 골랐지만 다행히 과는 저와 잘 맞았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 후 저는 바로 서울의 대형 병원의 신입 간호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3교대 근무를 해야 했지만 그래도 사회초년생 치곤 월급이 꽤 많았죠. 신랑 혼자 벌다 둘이 벌게 되니 오히려 여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신랑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공부를 하고 싶으면 하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남편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 남편에게 뒷바라지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온전히 누군가가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서포트해주는 것을 남편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 제안을 거절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도 낳아야 하고 현실적으로 가장이 마냥 공부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런 남편을 설득하는 것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죠. 자기도 이제 공부해보면 어때?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공부 못했잖아. 그러니까 이번엔 바꿔서 자기가 학교 갔으면 좋겠어. 아니야. 나는 지금 하는 일도 적성에 잘 맞고 좋아. 그리고 가장인데 가장 역할을 해야지. 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그래도 자기 공부하고 싶잖아. 아니야? 학교 다닐 때 자기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하고 싶겠어. 지금이 좋아. 이렇게 일하고 돈 버는 거. 어차피 공부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건데. 지금 생활에 만족해. 괜찮아. 나 만나서 공부시켜주고 자기 이렇게 희생하는 거 절대 안 잊을 거야. 너무 고마워. 혹시라도 공부하고 싶으면 꼭 얘기해. 남편은 한사코 공부하기를 거부하면서 그래도 본인이 가정을 책임져야 한다고 했어요. 한참을 설득하다 남편이 절대 학교를 가지 않겠다는 말에 그 말은 점점 하지 않게 되었고 저와 남편 둘은 정말이지 열심히 살았습니다. 둘밖에 없어서 따로 많이 쓰는 돈보다 저축하는 돈이 많았고 어려서부터 아끼는 것이 습관이 된 터라 늘 먹는 것도 싼 거, 입는 것도 싼 거, 보기에만 나쁘지 않으면 됐지라는 마인드로 살았어요. 그리고 기다리던 보물 새 생명도 찾아왔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찾아왔으면 좋겠다 생각했던 시점에 딱 아이가 찾아와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제 우리한테도 아기가 생겼어. 자기도 3교대 힘드니까 그만두고 좀 집에서 쉬어. 가뜩이나 고될 텐데, 어? 아니야. 우리 병원 육아휴직도 잘 되어 있어서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요샌 맞벌이 해야 하는 추세인데, 애기 태어나면 애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줘야지.
우리 세 식구 정말 열심히 살아보자, 자기야. 내 옆에 있어줘서 항상 고마워. 꿈만 같다. 우리한테 아이가 생기다니. 우리가 받지 못한 사랑, 아이한테는 듬뿍 주면서 키우자. 난 그럴 준비 되어 있어. 당연하지. 나도 완전 사랑 듬뿍 줄 거야. 우리 집 복덩이에 우리는 저 부모로 만들어준 아이잖아. 꼭 예쁘게 키울 거야. 서로가 가정에 결핍이 있던 터라 이렇게 한 가정을 꾸린다는 게 정말이지 벅찼고 아이를 갖고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어떤 분일까라는 말을 하게 되던 날이 있었죠. 아이를 가져보니 저를 보육원에 데려다 준 부모님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내 자식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끝까지 먹여 살려야 한다는 마음이 가장 먼저 드는데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날 모질게 버리셨을까 하는 마음도 들었고 그런 저를 남편은 참 다정하게도 많이 안아주고 위로해 주었죠. 본인도 슬플 텐데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고 더할 것 없이 행복했던 나날이었어요. 우리 아기야. 어쩜 이렇게 예쁠까? 눈에 넣어도 진짜 안 아프다. 손도 잡고 발도 잡고 진짜 너무 조그만 것 봐. 자기야, 고마워.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줘서. 우리 딸이랑 자기랑 세 식구 행복할 일만 남았어. 항상 내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알지? 당연하지. 우리 셋은 무조건 함께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몸조리 잘해. 산후조리 잘 못하면 산후풍 걸린대. 그러니까 잘해야 해. 당신이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친정엄마 없어도 자기가 이렇게 옆에서 살뜰히 챙겨주니까 빈자리를 정말 모르겠어. 친정엄마가 안 계신 제가 혹시라도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할까? 남편은 정말 저에게 잘했습니다. 친정엄마 못지않게 늘 미역국을 끓여댔고 혹시라도 제가 산후풍이라도 올까? 언제나 절 먼저 챙겼거든요. 손목관절 나갈까봐 아이 육아도 솔선수범하는 그런 남편이었어요. 그렇게 행복만 가득할 거라고 믿고 있던 그때였죠. 딸아이가 4살 되던 해 남편은 일하다 발작을 일으켜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상태가 위독하다는 말에 모든 검사를 마치고서 교모세포종이라는 병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장 흔한 악성 종양입니다. 정확한 원인은 밝혀진 게 없지만 유전학적 요소도 있고 환경적 요소도 있어서 발생하는 암이죠. 종양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종양을 제거하고 방사선 치료랑 항암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어쩌다 이런 일이... 아니, 수술하면 살 수 있나요? 범인은요? 생존율이 어떻게 되는데요? 제발 살려주세요. 환자가 얼마나 치료에 잘 반응하는지 봐야 할 것 같네요. 일단 속도가 빠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수술이 필요해요. 청천벽력 같았어요. 왜 착한 남편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말이에요. 그렇게 저에겐 암담한 나날들이 펼쳐지기 시작했고 저보다도 더 낙담했을 남편을 위로하는 것도 저의 몫이었어요. 무엇보다 이 어린 딸과 어떡할까라는 마음이 먼저 앞섰죠. 제발 남편이 무사하기만을 바라고 바랬지만 교모세포종은 남편을 정말 힘들게 하더군요. 남편의 멘털은 물론이고 늘 긍정적이던 남편을 어둡게 만들었고 제가 생각해도 남편이 무슨 생각을 할까 늘 걱정이 될 정도였어요. 한평생 착하고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인데
이렇게 착한 사람이 이런 병에 걸려도 되나? 정말 세상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수술하고 방사선이랑 항암 치료하면 일단은 암 증식은 막을 수 있대. 그러니까 우리 힘내보자. 나 병원 다녀봐서 알잖아, 자기야. 교모 세포종이라도 생존율 많은 사람들은 많으니까 우리 이 시련 같이 이겨내보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린 거야?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 세상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자기야. 좌절하지 마, 제발. 당신한테 나랑 지우가 있잖아, 어? 그러니까 제발 힘내줘.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열심히 살걸. 어차피 결과가 이럴 줄 알았으면 미안해.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도 않아. 남편의 꺼이꺼이 울음소리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와 딸을 위해 악착같이 치료에 전념했고, 전 모아놓은 돈으로 남편의 수술비와 병원비에 쏟았어요. 생활비도 필요했기 때문에 어린 딸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그 시간에 병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그렇게 밤낮으로 남편의 치료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애썼죠. 남편의 병원비가 워낙 컸기 때문에 생활비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더라고요. 아무리 저 혼자 노력해도 늘 허덕이는 삶이었고, 그렇다 해도 남편의 치료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와 딸을 위해 희생한 남편을 이대로 포기할 순 없었거든요. 그럴수록 이를 악물었고, 어떻게든 남편을 완치시키고, 우리 딸아이와 새 식구 행복했던 때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미안해. 나 때문에 힘들지? 돈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텐데 너 밤낮으로 그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좋다. 전혀. 자기가 나 뒷바라지 해준 건 생각 안 해? 자기랑 우리 지유 위해서라면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 걱정하지 마. 자기는 치료해서 나을 생각만 해. 그게 나 도와주는 거니까. 자기 없는 삶 상상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랑 아예 하지 마. 한 번씩 남편이 제 걱정을 많이 했지만 병마와 힘들게 싸우고 있는 남편을 걱정시키고 싶진 않았어요. 남편에게 늘 웃어 보이며 밤낮으로 달렸고 남편의 치료는 끝나갈 기미도 보이지 않았죠. 늘 딸아이에게도 미안했는데 돈 번다고 어린이집에 혼자서 방치해두고 어린이집이 끝나면 집에 혼자 두고 또다시 전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했거든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터라 딸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고 싶었는데 참 사는 게 뭔지 딸아이까지 케어할 여력이 없었죠. 그렇게 죄책감까지 생겼답니다. 아이를 돌봐줄 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시댁이 있는 것도 아닌 저한테는 딸아이를 혼자 둔다는 게 제일 미안한 일이었죠. 시간은 하염없이 흘러 3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덧 딸아이는 7살이 되었는데 다행인지 늘 혼자인 딸은 엄마 아빠가 걱정할까봐 그랬는지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죠. 남편도 병마와 싸우면서 딸아이를 보며 웃는 날이 더 많았고요. 그래도 좋아지는 추세이니 너무 낙담하진 마세요. 치료가 오래 걸려도 환자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증식이 빠른 만큼 약 쓰는 게 독해서 그렇지. 환자만 잘 버텨준다면 말이죠. 보호자분도 지치시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희망적인 말씀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남편만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제가 더 힘내야죠. 간혹 교수님 면담 때 교수님이 늘 저에게 이런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신락 같은 희망으로 남편의 치료가 이어졌고 중간에 좋아지면 퇴원을 해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조금 안 좋아지면 입원을 반복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제 옆에 남편이 있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전 행복하다고 늘 되뇌었어요. 하지만 돈이 문제였죠. 벌어도 아이 유치원비에 집 생활비, 대출값, 남편 병원비를 감당하기에 정말 역부족이었어요. 몸은 하나이고 일할 수 있는 것은 한정적이고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혹시 거기 고깃집에서 2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는 안 될까요? 제가 시간이 2시간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우린 풀타임을 원하는데. 꼴랑 2시간은 안 될 것 같네. 애기 엄마 사정이야. 내가 알아서 좀 딱하긴 한데. 아, 아니에요. 당연하죠. 풀타임 아르바이트 쓰시는 게 더 나으시겠죠. 제가 괜한 소리를 해서 사장님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돈이 필요했던 저는 동네 이곳저곳 또다시 시간을 쪼개서 아르바이트 할 곳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여의치 않았죠. 남편 치료비마저 거의 바닥이 나기 시작했고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이 모든 것들을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조금 상태가 호전되어 집에 와 있던 남편이 다시 발작을 일으켜 병원으로 향하던 일이 있었어요. 남편은 결국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고 정신이 아예 없었죠. 앞날이 안 보이는 나날이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멘탈적으로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잠깐 쇼크가 온 것 같아요. 조금 쉬면서 수행 맞고 하면 안정을 다시 취할 수 있을 것 같으니 보호자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바로 태어나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섣불리 퇴원을 결정했나 봐요. 제발 이번에도 아무 일 없기를요. 의사 선생님은 또 한 번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어린 딸과 망연자실하며 있는데 딸아이가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딸아이의 말 한마디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바꿔놓게 되었어요. 엄마, 아빠가 왜 TV에 자꾸 나와요? 아까부터 저기 TV에 자꾸 아빠가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저기 봐봐. 아, 무슨 소리야. 지우야, 엄마 지금 좀 힘드니까 잠깐 눈 좀 감고 있어도 될까? 지우가 이해해 줄 수 있지? 아니, 저기 아빠가 계속 나오는데? 저기 먼저 봐봐. 아빠 하나도 안 아파 보여. 저기서 계속 웃고 있잖아.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망연자실에 딸아이가 가리킨 병원 전광판을 본 순간 정말 기함하는 줄 알았죠. 딸아이 말대로 남편이 의사 가운을 입고 화면 한복판에 나오고 있던 거였어요.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 메디컬 TV에서 인터뷰하는 모습,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전 그 모습을 보고 일단 전광판에서 남편을 안내해주는 과에 가서 남편과 똑같이 생긴 남자 교수 의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환자를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냥 제 남편이었어요. 지금은 살도 많이 빠지고 아파서 몰골이 많이 상했지만 건강할 때 남편 모습과 똑같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기도 하면서
계속 보게 되었고, 그리고 혹시라도 하는 생각으로 그 의사에게 다가갔어요. 저,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은데? 정형외과 오신 거 맞으신가요? 여기 과들이 나눠져 있어서 불편하시면 앉았다 가세요. 어머, 혹시 형제가 있으신가요? 잃어버린 형제라든지 아님 가족이라든지 남자 형제 있지 않으세요? 가까이 보니 정말 남편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더욱더 말이 안 나왔지만 꼭 물어보고 싶었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요. 남편의 얼굴을 한 남자 의사는 복도를 지나가다 저를 발견하고 안색이 안 좋아 보인다며 좀 앉았다 가라고 했지만 전 대뜸 그 의사에게 남자 형제가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 말에 흠칫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놀라웠죠. 우리 가족이 모르던 남편의 엄한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일이었어요. 누구시죠? 형제가 있긴 있어요. 쌍둥이인데. 혹시 무슨 일로? 제 동생을 아시나요? 아님, 혹시 주변 분이 아시나요? 쌍둥이요?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제 남편이에요. 지금 선생님 동생 신경외과에 입원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전광판 보고 많이 놀랬어요. 근데 어떻게 동생인데 평생 찾지를 않을 수 있죠? 당신 동생 얼마나 불쌍하게 자랐는데. 제 동생이 여기 입원해 있다고요? 아니, 재수 씨라고요? 아, 평생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찾았는데 제 동생을. 당장 보러 갈게요. 그리고 버린 게 아니에요. 저랑 어렸을 적 나갔다가 동생이 없어졌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어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부터 어머니는 충격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지셔서 병을 얻어 6년 후 돌아가셨고요. 정말 최악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내 동생을 보게 되다니 당장 보러 갈게요. 빨리 보고 싶거든요. 그 의사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을 이어나갔고 저 역시 굉장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알고 보니 남편은 쌍둥이였고 그 쌍둥이 형이란 사람은 남편이 치료받고 있는 병원의 정형외과 교수였어요. 가끔 신경외과 교수님이 닮은 환자가 있다고 얘기는 했었지만 그냥 웃어 넘겼다고 했죠. 남편이 기억을 잃은 것도 모르고 이름도 성도 다 달랐기 때문에 절대 쌍둥이 동생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우연의 연속이었죠. 신경외과 교수가 저 닮은 환자가 있다고 했는데 설마 했어요. 이름도 달랐고 성도 달랐거든요. 나랑 헤어질 때가 10살 정도였는데 본인 이름을 기억 못할 리가 없으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어떻게 이런 데서 내 동생을 만나다니. 기억을 잃었어요. 이미 보육원에 들어왔을 땐 사고를 당했었고 그 후에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상태였거든요. 아, 다 저 때문이에요. 제가 그때 놀러 나가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평생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어려서 잃어버린 후 한참을 찾았지만 결국 못 찾았다고 했고 어머님은 그 이후로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남편이 중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어머님 병명도 교모 세포종이라고 했어요. 아직까지도 아버님은 남편을 오매불망 찾기를 바란다고 했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졌어요. 남편의 형은 그 길로 입원한 남편을 보러 갔고 정말이지 얼굴이 똑같았습니다. 희미하게 의식을 되찾은 남편은 형의 얼굴을 보자마자 흠칫 놀랐고 본인이 쌍둥이라는 사실을 얘기해주자 믿기지 않는 듯이 입을 다물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둘은 꺼이꺼이 울어댔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모습을 보고 한참을 울었고요. 너 엄청 찾았어. 미안하다. 그때 내가 나가자고 하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버지가 너 아직도 찾고 계셔. 네가 기억이 있었더라면 찾기가 쉬웠을 텐데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제라도 널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지수씨, 감사해요. 형, 어떻게 이런 일이... 난 우리 부모님이 날 작정하고 보육원에 데려다 준 줄 알았어. 어머니는? 아버지는? 어머닌 돌아가셨어. 병명은 너와 같아. 그래도 그때랑 지금이랑 의학기술이 다르니까 넌 괜찮을 거야. 아버지한테 얼른 소식 전할게. 아마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실 거야. 고맙다. 이렇게라도 볼 수 있게 해줘서. 그리고 너무 미안해. 남편과 아주버님은 껴안고 엉엉 우셨고 곧이어 남편이 입원한 병원으로 아버님이 찾아왔어요. 처음 보는 시아버님이었죠. 시아버님도 남편을 보자마자 땅이 꺼지라 우시더라고요. 그저 미안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제 딸도 꼭 안아주셨어요. 아유, 고맙다 정말. 이렇게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애미의 못난 병이 왜 우리 불쌍한 아들한테.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아들 낫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제 너네 고생도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 이겨내 보자.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래도 의사 선생님께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제 지우 아빠가 이겨내는 일만 남았어요. 다 네 덕분이다. 우리의 치료 포기 안 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밝은 모습 잊지 않아줘서 너무 고맙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이제 와서 아비라고 나타나 참 면목이 없어. 진작 더 빨리 적극적으로 찾았어야 했는데 그럼 너희가 고생도 덜 했을 텐데. 아니에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렇게 가족을 되찾았으니 된 거죠. 오히려 이런 희망으로 남편이 잘 이겨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의 아버지는 꽤 큰 자산가였어요. 부동산을 몇 채나 가지고 계신 분이었죠. 여태까지 밀린 병원비를 다 내주셨고 남편 병실 또한 특실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의 형이 병원 직원이었기 때문에 임직원 할인도 받을 수 있었죠.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에 어안이 벙벙했고 저 역시도 생활비를 벌기보다는 남편의 병간호에 더욱더 치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기적 같은 일이 생겼어요. 남편은 오랜 치료 끝으로 이젠 추적 관찰만 하자는 의사 선생님 말을 들을 수 있었죠. 아무래도 남편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니 심리적으로도 많이 안정된 남편에게 나타난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환자분도 보호자분도 너무 잘 버텨주셨어요.
몇 년을 이렇게 힘들게. 이제 추적 관찰하면서 지켜보죠. 우리 정형외과 교수 형제였다니. 정말 닮았더라고요. 참 이런 우연이. 어쨌든 가족도 찾고 정말 좋은 일만 일어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여보, 이제 몸 관리 잘하면서 좋은 생각만 하자. 알겠지? 너무 고마워. 선생님도 그리고 여보도 너무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치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긴 치료 끝에 남편은 웃음을 되찾았고, 퇴원을 할 땐 저희 세 식구가 아닌 남편의 시댁 식구들까지 같이 웃으며 퇴원했어요. 처음 입원했을 당시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지만, 저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행복했어요. 이제 우리가 너희 가족이니? 힘든 것도 기쁜 것도 다 나누고 살자. 그리고 우리 둘째,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살릴 거니까 며느라기 걱정 마라. 이제 너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돼. 알겠지? 우리가 너희 가족이고 또 너희를 언제나 제일 응원하는 사람들이니까. 아버님,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도움을 주시다니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이 사람 옆에서 언제나 힘이 될게요. 아버지, 절 버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되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못했던 효도 이제 할 수 있게 돼서 기뻐요. 그러니까 제 걱정 마시고 아버지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그래야 아들 노릇하죠. 시아버님은 저희에게 정말 많은 금전적 도움을 주셨고, 아주버님도 마찬가지로 늘 진료가 끝이 나면 남편을 찾아가서 이런저런 고민 얘기를 들어주며 형 노릇을 톡톡히 해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식구들이 간절히 찾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면서 병이 나았나 싶기도 해요. 퇴원 후 저흰 바로 어머님 납골당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납골함 앞에서 정말 많이 울었고, 아주버님과 아버님도 마찬가지로 눈물을 흘리셨죠. 오매불망 아들만 기다렸을 어머님이 안타깝기도 하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마지막까지 얼마나 그리우셨을까 하는 마음에 막상 납골당 앞에 가니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남편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계속 울기만 했고,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마음이 아팠죠. 여보, 당신이 그렇게 찾던 혜성이 왔어. 우리 혜성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하러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당신이 혜성이를 보고 갔다면 좋았을 텐데. 이제 우리가 혜성이네 새 식구 잘 지켜줄게. 여긴 당신 며느리, 그리고 우리 손녀야. 어머니,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제 형이랑 아버지한테 잘할게요. 그리고 아무도 없을 때 제 옆을 지켜준 제 아내, 그리고 우리 딸이에요. 이렇게 어머니 앞에 설 수 있게 되어 마음이 벅차오르네요. 늦게 찾아뵌 만큼 더 자주 올게요. 어머님, 처음으로 인사드려요. 어머님 며느리예요. 이렇게 좋은 남자 제 옆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우야, 인사해야지, 할머니야. 지우 이제 할아버지도 계시고 큰아빠도 생겼다고 엄마가 말해줬지? 자, 어서 인사해. 할머니, 저 지우예요. 아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엄마가 힘들게 돈 안 벌었으면 좋겠어요. 부탁드릴게요.
딸아이의 말에 온 식구 눈물이 붉어졌죠. 아이여도 알 건 다 아는 것 같아 참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 미안함을 덜어주겠노라 다짐했고요.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던 게 분명한 게 이번에 시댁 식구들을 만나고서야 알게 되었어요. 역시나 좋은 사람 곁엔 좋은 사람만이 나오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무도 없던 새 식구인 저희가 그래도 가족도 생기고 지금은 금전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아서 여유 있게 살고 있어요. 남편도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추적 관찰하면서도 계속 좋은 추세이고요. 가끔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 새 식구만 살다가 지금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왁자지껄하게 살고 있으니 기분이 참 좋아요. 형제들끼리도 애틋하게 만나서 그런지 사이가 정말 좋고요. 그리고 아주버님이 말씀하시길 항상 그늘져 있던 아버님도 요즘엔 늘 웃고 지내신다고 하니 정말 뿌듯해요. 제일 행복한 건 이제 돈 때문에 딸아이를 홀로 방치하지 않고 제가 오롯이 돌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제일 행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다 아버님이 도와주신 거고요. 이 글을 쓰다 보니 시댁에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한번 잘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 정말이지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늘 궁금하지만 지금처럼 이 행복이 유지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불어 남편 또한 지금처럼 건강하게 무사히 제 옆에서 완전히 완치를 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여러분,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가족은 작년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시댁과 거리를 두며 살아오고 있었는데 상처 줄 건 다 줘놓고 이제 와서 잘 지내보자고 손을 내미는 모습이 너무 속보이더라고요. 제가 거절을 하기도 전에 남편이 먼저 강하게 시댁 식구들을 내쳐버렸어요. 아마 저희 가족에게는 오랜 시간이 필요할 테지만 평생 연 끊고 살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남편과 한 입을 덮고 살아온 지 벌써 25년 차가 되어가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모든 부면에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없이 시작하다 보니 모든 것이 열악했었죠. 그래도 젊음 하나로 열심히 살아오다 보면 분명 시부모님도 저희 부부를 인정해 주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의 시간이 흐른 만큼 형님 집안에도 변화가 있었는데 아주버님은 시부의 사업을 이어받았던 터라 어렵지 않게 많은 걸 물려받을 수가 있었어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 보니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무시하는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했었죠. 시부는 장남인 아주버님이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면서 작은 아들인 저희 남편한테는 조금의 기회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아주버님만 감싸고 돌았었죠. 그런 차별이 어렸을 적부터 있었던 터라 남편은 항상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왔던 불쌍한 남편은 부모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악착같이 두 발로 뛰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시부모님 눈에는 한참 부족해 보였는지 좋은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는지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남편의 말로는 어렸을 적 아주버님과 남편이 개울가에서 놀다가 남편이 깊은 물에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주버님이 남편을 구하려다가 같이 물에 휩쓸렸었고 남편은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급류에 휩쓸렸던 아주버님이 뒤늦게 구출이 되었지만
사경을 헤맬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있었고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자 집안의 장남인 아주버님이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뻔했던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남편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었어요. 어렸을 적 일이었고 한참 지난 과거인데 세월이 지나서까지 아주버님만 감싸고 도는 시부모의 행동은 잘못된 것 같아 이 문제로 꽤 오랜 시간 마찰이 있었습니다. 남편도 상처가 많다 보니 마음의 문이 닫혀버렸고 시부모님한테 보란듯이 잘 사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었지만 시부의 사업도 그만큼 커진 상태라 저희가 발전된 모습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보였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은 시부모님한테 아들, 손자들을 안겨준 반면 저희 부부는 딸, 손녀를 안겨줘서 그것 또한 비교하며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로 인해 시부모님은 저희 부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고 저희도 그냥 잘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해야 될 도리만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감정이라는 게 안 좋은 마음을 계속 품게 되면 그만큼 증오심이 점점 커지잖아요. 저희도 처음에는 잘하려 했지만 상처받고 지낸 시간이 많다 보니 시댁 식구들에게 안 좋은 감정이 터져 나오게 되었고 꽤 크게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랜 기간 참아왔던 모든 감정을 전부 다 쏟아내게 되었죠.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이 사람도 어머님 뱃속에서 똑같이 10달 품어 나왔는데 과거에 그런 일 한 번 있었다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대놓고 차별하는 게 가족으로서 맞는 거예요? 이럴 거면 저희도 이제 그만 찾아올게요. 더는 연락도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사람한테 듣기론 그때 아주버님이 깊은 물 쪽으로 밀어서 생긴 문제였다면서요. 그래서 아주버님이 이 사람 구하려다가 생긴 사고였는데 이게 왜 이 사람한테만 탓이 있다고 죄를 돌리는 거죠? 어렸을 적부터 물을 싫어했다고 그러는데 아주버님이 강제적으로 밀어 넣었다면서요. 모든 원인 제공은 아주버님이 했는데 이 사람한테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건 정말 잘못된 행동인 거죠. 이제라도 이 사람 그만 차별하세요. 다른 가족들은 서로 챙겨주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데 저희는 얼굴만 보면 상처되는 말만 주고받으면서 사는 거 더는 못 견디겠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어요? 저희도 이제 너무 지쳤어요. 너희들이 뭘 얼마나 했다고 연을 끝내만내 하고 있어? 과거가 어찌됐든 우리 큰아들이 죽을 뻔했던 건 사실이고 저놈은 어렸을 적부터 워낙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라 해서 똑같은 대우를 해줄 순 없더라.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도 있는 법이야. 동서도 이제 그만 좀 해. 얼굴 볼 때마다 불만투성이면 뭐 어쩌자는 거야. 서방님이 잘했으면 이런 문제가 있었겠어? 아버님 어머님이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고. 차별한다고 불만을 먼저 가진 것보다 본인들의 행동이나 되돌아보지 그래. 어차피 얼굴 볼 때마다 이런 식이면 차라리 얼굴 안 보는 게 낫지. 어머님, 이럴 바엔 그냥 영 끊고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어차피 저희가 이득되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서도 그걸 원하는 거지? 네. 어차피 이런 대우 받느니 저희도 이제 그만 오려고요. 그래도 조금의 기대를 가지고 매번 온 거지만 어차피 달라질 수 없다는 거 이제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오는 게 서로에게 상처되지 않는 길일 것 같네요. 그럼 할 말 끝난 것 같으니까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하여튼 간에 성질머리 하고는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나저나 우리 손자가 이번에 아쉽게 삼수하고 머리 좀 식히려 군대 간다며? 열심히 준비했는데 많이 아쉽지? 당연히 그럴 수 있다. 이번에 군대 다녀오면 너희 아빠 밑에서 일 배우고
같이 할아버지 사업 이끌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어차피 대학 그거 살아가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너희 아빠랑 할아버지도 대학 안 나왔는데 지금 봐봐라.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잖니? 군대도 시간 끄는 것보다 일찍 다녀오는 게 좋은 거니까 잘한 결정이야. 그리고 만나는 여자도 있다며? 그 집안도 꽤 잘 산다면서. 군대 다녀오면 바로 날짜 잡도록 해라. 할미도 곰곰이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전역하자마자 바로 결혼해서 자리 잡는 게 좋겠다. 너희 할아버지랑 진지하게 의논 끝에 내린 결정인데 이거 한번 확인해봐라. 어머, 어머님, 어머나, 이게 뭐예요? 아니 이거 집문서잖아요. 아니 이렇게 큰 걸 받아도 되는 거예요? 5억이나 되는데 정말 괜찮겠어요? 이번에 군대 다녀오는 것도 빨리 전역하고 그 집안과 결혼 날짜 잡을 생각에 그런 거였거든요. 상대 집안에서도 제 아들이 서둘러 군대 다녀오고 결혼하는 걸 원해서 내린 결정이었는데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신혼집으로 딱이겠는데요? 34평이면 둘이서 생활하기 딱 좋죠. 당신이 아버님 사업이 잘 될 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니까 이런 좋은 일도 생기네. 정말 너무들 하시네요. 형님 아들은 삼수생이고 잘한 것도 없는데 5억짜리 아파트 그냥 내어주고 제 딸은 아예 거들떠볼 생각도 안 하시네요. 일부러 저희 보라고 앞에서 꺼낸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나가기 전에 보여주는 건 뭔데요? 제 딸은 이번 수능 한 번에 합격했어요. 대학 입학 날짜까지 잡혔는데 그건 아세요? 정말 어쩜 이러세요? 아무리 관심이 없다 해도 손녀딸까지 차별하면 안 되죠. 그동안 많이 참아왔지만 오늘만큼 상처받았던 적 없었는데 다시는 오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일들이 생겨도 평생 만날 생각 없으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당신도 할 말 있으면 오늘 전부 다 쏟아내버려. 여자가 수능 합격하면 뭐가 되니? 어차피 결혼하면 고무장갑 끼는 인생인데 수능 보면 뭐해? 거기에 투자하는 돈이 아깝지. 형편도 안 좋은 것들이 쓰잘머리 없는데 돈 쓸 생각하지 말고 가서 돈 좀 있는 남자 만나서 살림이나 차려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계집 주제에 수능 합격했다고 알아달라는 것도 어이가 없다. 얘따,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것도 아니고 삼수생 앞에서 수능 합격했으니까 축하해달라면 내가 좋은 말이 나가겠니? 내가 이런 쓰레기 같은 집안의 아들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네요. 어차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2번 다시 오지 않을 생각이었고 기대도 안 했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 가족 차별하는 거 나중에 똑같이 갚아줄 테니 한번 두고 보자고요. 사람이 도끼를 품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남편도 이미 화가 많이 난 상태였고 딸에게 던진 5,000원을 주워들어 시모의 얼굴을 향해 다시 되돌려 던져버렸어요. 남편의 행동에 당황한 시모는 자리에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 얼굴에 5,000원을 던졌다고 화를 내며 손을 치켜 올렸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저와 제 딸을 현관 밖으로 내보냈는데 그 순간 아주버님이 시모를 밀친 행동에 화가 많이 났는지 남편을 돌려세워 주먹을 올려 버렸어요. 결국 그날 서로에 대한 안 좋은 감정 때문에 집안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고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저희 가족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서로 평생 얼굴 안 보고 살자며 분노한 감정을 가지고 연을 끊어버린 뒤 서로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부모의 장례식에도 발을 들이지 않을 거라면서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세월만큼 쌓였던 감정이 많았기 때문에 남편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삼수생 형님 아들에겐 5억 아파트 해주고 수능 합격해서 입학 날짜까지 받은 제 딸에게는 쓸모없는 계집이라고
고무장갑이나 끼라는 막말을 뱉은 뒤 5,000원 던져준 행동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바라는 것도 아니었고 좋은 말 한번 듣고 싶었던 것뿐이었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화를 낼 문제였는지 이해를 못하겠더군요. 결국 그날 이후 지긋지긋했던 시댁생활 청산한 뒤 저희 가족만 신경 쓰면서 살아갔는데 뭔가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속이 후련했어요. 시댁 사람들 더는 안 봐도 된다는 게 저와 제 딸에겐 더 이상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 돼서 오히려 더 좋았어요. 남편도 악연을 끊어낸 이후 심적 안정을 되찾았고 저희 가족은 앞으로 있을 행복만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딸이 원하던 특정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고 입학날 저희 부부는 고생한 딸을 축하해주기 위해 학교 정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디서 많이 본 차량 한 대가 학교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희 부부는 순간적으로 놀라 뛰어갔네요. 여긴 갑자기 왜 온 거예요?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지는 않고 제 딸한테 볼 일이 있어서 온 것 같은데 연락도 없이 무작정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예요? 너 나랑 지금 뭐 하자는 거냐? 나도 처음엔 그 말을 믿지 못했는데 사진 한 장 보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서 몰래 찾아가 보니 정말 거기에 개가 있더라. 언제부터였어? 이미 엄청 성공했으면서 왜 이런 걸 나한테 말하지 않고 있었던 거야? 우리가 돈 달라고 할까봐 그런 거니? 나도 어머님 따라서 가봤는데 사람 엄청나게 많더라. 돈도 상당히 많이 들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대? 어쩐지 그동안 무슨 말을 해도 찍소리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동서네가 얼마 전에 아버님 댁에서 한바탕 난리쳤을 때 동서랑 서방님이 뭘 잘못 먹었나 했는데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 그래서 여기 찾아온 이유가 뭔데요? 내 딸이 잘 나가는 게 당신들과 무슨 상관인데 내 딸 입학식 망칠 생각하지 말고 당장 돌아가. 내가 대충 계산을 해봤는데 한 달 평균 매출만 억대인 것 같은데 대학은 왜 들어간 거야? 그냥 지금처럼만 유지해도 떵떵거리며 먹고 살겠더구만. 저번에 내 집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대들었을 때 뭔가 있을 것 같더니만 지들이 잘 나가니까 아쉬울 게 없었던 거지. 우리 앞에선 없는 척 하더니 돈을 쓸어 담고 있었니? 언제부터였어? 너희들 서해바다 앞에 카페 건물 올린 거 언제부터였냐고? 하루에 손님만 기본적으로 1,000명 단위로 오던데 그동안 얼마나 벌고 있었던 거야? 너희들 우리 회사랑 계약해라. 요즘 사업이 주춤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해결 방법이 생기게 될 줄 정말 몰랐네. 내 딸이 운영하는 사업에 숟가락 얹을 생각 하지 마. 우리가 언제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 있어? 지금까지 열심히 돈 모아 딸이 원하는 사업 밀어주면서 당신들한테 손 벌린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무슨 염치로 내 딸 사업에 끼어들려고 해? 그래서 입학날 다짜고짜 찾아온 거야? 김칫국도 적당히 마셔야지. 당장 내 앞에서 꺼져. 사번에 너 정말 이럴 거냐? 내가 그동안 이끌어온 사업이 얼마나 힘들게 운영해 왔는지 알면서 등 돌리겠다는 거야? 같은 업종인데 서로 도우면 좋잖아. 제 딸이 카페 사업에 뛰어든다고 했을 때 기억 안 나세요?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개집 주제에 무슨 사업이냐면서 개나 소나 사업하면 성공하는 줄 아냐고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고 제 딸한테 평생 상처되는 막말을 쏟아냈잖아요. 당신이 커피 머신이랑 원두 사업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내 딸도 카페 하나 운영해보고 싶어서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었을 때 개집은 집안일이나 배우면 된다고 내쳐놓고 이제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우리가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았던 이유가 당신들한테 손 벌리면 나중에 더 많은 걸 바랄까봐
입 닫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또 용케 알아내서 내 딸 입학식에 나타나? 우리 딸 사업 망하게 하지 말고 당장 꺼져. 당신들이 들어오는 원두랑 커피 머신은 절대 쓸 일 없어. 제 딸이 고등학생 때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학교에서 성적도 좋았었고 열심히만 공부하면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을 정도의 학업 능력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시부가 운영하는 커피 사업을 어렸을 적부터 지켜봤었고 카페를 운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 20살이 되자마자 도와달라고 부탁했었는데 매몰차게 거절을 당했었어요. 안 도와주면 그만인 걸 굳이 상처되는 말까지 꺼내서 눈물까지 쏟아내게 만들었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된 저희 부부는 제 딸이 원하는 사업을 도와주고 싶어서 모든 걸 다 쏟아 부었어요. 무모한 도전일지도 모르지만 오랜 시간 준비해왔던 제 딸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남편과 함께 살면서 모아두었던 돈과 상당히 많은 대출을 지원받아 20살이 되자마자 제 딸이 원하는 카페를 오픈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처음부터 잘 될 순 없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딸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결실로 맺게 되었고 입소문이 퍼지면서 그 지역의 관광 상품으로 빠르게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가게 되면 꼭 들려야 되는 관광 코스로 만들어지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제 딸은 거기에서 멈추는 게 아닌 계절별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카페 분위기를 만들어 갔어요. 그 결과 한 달 매출은 억대로 올라가게 되었죠. 제 딸이 시부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면 커피 머신과 원두 같은 걸 지원받아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상처되는 말들을 퍼부었을 때 제 딸이 품게 된 도끼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 딸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는 걸 굳이 제 입으로 알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커지게 되자 많은 손님들이 제 딸의 카페에 들리게 되면서 시모의 지인분들 중 제 딸의 얼굴을 알고 있던 분이 시모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게 되었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듣게 된 시모는 가족들을 데리고 제 딸의 카페를 몰래 찾아가게 된 거였어요. 그리고 두 눈으로 모든 걸 확인하게 되었고 주춤하고 있던 시부의 사업을 다시 일으켜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딸의 입학날 찾아와 숟가락을 얹으려 했던 거였네요. 딸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본인이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 조금 늦었지만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려고 수능을 보게 된 거였고 좀 더 전문적인 절차를 밟아가기 위해서 제가 제빵 커피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 꾸준하게 발전하려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그런 제 딸이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조용히 지내기만 하면 시댁 식구들은 모를 줄 알았는데 같은 관련 업종이라서 그런지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제 딸의 카페에 커피 머신과 카페 운영에 관련된 제품들을 넣길 원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들여오는 원두도 제 딸의 카페에 지속적으로 납품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당장 돌아가라고 했지만 돈 냄새를 맡은 시댁 식구들은 돌아갈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았고 대학교 앞에서 한참 동안 얼굴을 붉히며 싸우다가 결국 이런 상황을 제 딸이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와 형님 내외는 제 딸을 보자마자 급하게 달려가더니 양손을 잡고 부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진작에 말을 하지 그랬어. 나는 네가 성공할 줄 알았다. 네가 할아버지 사업 체질을 닮아서 카페 운영을 기똥차게 한다며 이렇게까지 발전될 줄 알았다면 할미가 전폭적으로 지지해줬을 텐데 그동안 몰라봐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 대신 우리가 앞으로 원두랑 사업에 필요한 제품들 싸게 해줄 테니 같이 손잡도록 하자. 아, 저희 가족이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 대해서 아셨구나. 그래서 찾아온 거였어요? 난 또 왜 왔나 했네.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온 이유가 할아버지 사업이 잘 풀리지 않으니까 저를 이용해 맥을 뚫으려는 거죠? 가족이라는 게 참 그래요. 이런 상황을 모르고 있을 때는 온갖 막말에 상처는 다 줘놓고 저희 아빠 엄마 눈에서 눈물 쏟게 만들었으면서 그 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선 전혀 반성하는 태도도 없이 도와달라는 말 한마디면 저희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작에 알았으면 그런 행동은 하지 않았겠지. 이건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라 너희들한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니? 한마디만 해줬어도 너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텐데 이런 상황을 숨기고 있어서 문제가 커진 거잖아. 그래, 네가 원하는 답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니? 그 말 100번 1000번 해주마. 앞으로도 항상 너희들한테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테니까 이번만큼은 꼭 너희 할아버지와 손 좀 잡아주면 좋겠구나. 가족끼리 사업하는 게 제일 좋은 거 알지? 웃기고 자빠졌네.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상처가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나는 줄 알아? 내가 왜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이 분야에 성공하려 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돈 많다고 우리 엄마 아빠 무시하고 대놓고 차별하는 모습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켜봤어. 그때마다 들었던 생각이 뭐였는지 알아? 꼭 성공해서 당신들 짓밟아 주겠다는 마음밖엔 없었어. 내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고 싶었다고. 언젠가 될지 모르는 그날을 위해 이를 악물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었다고.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당신들이 우리 부모님한테 줬던 상처 배로 갚아주려면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우리 앞에서 당장 꺼져. 당신들 도와줄 생각 조금도 없고 망하든 말든 나랑 상관없는 일이야. 다 된 밥에 숟가락 얹으려는 당신들이 역겨울 뿐이야. 내 딸은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분노를 전부 다 쏟아냈어요. 그날은 딸의 입학날이었는데 시댁 사람들 때문에 행복해야 될 시간을 전부 다 망쳐버렸고 쌓인 게 많았던 딸은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퍼부어댔던 딸의 거침없는 말에 묵묵히 참고 있었던 아주버님과 형님이 더럽다며 막말을 퍼부어대더니 제 딸에게 달려들려 하길래 남편과 제가 시댁 사람들을 가로막은 뒤 강하게 밀쳐버렸습니다. 입학 첫날 난리가 난 이후 시댁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가게 되었고 저희 가족은 보란듯이 카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습니다. 시댁 사람들도 저희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더 이상의 자존심이 허락지 않았는지 그날 이후 어떠한 연락도 없었는데 최근에 저희 집에 또다시 우르르 몰려왔어요. 작년에 비해 몰골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시모가 뱉은 한마디는 솔직히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시부가 아주버님과 운영하던 사업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커피 머신 기계를 직접 개발하고 납품하던 시부의 기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고 그로 인해 관련 업종의 업체에서 집단 소송으로까지 이어져 버렸고 결국 폐업 직전까지 오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부가 개발한 커피 머신 기계에서 제품에 불량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제품을 만들 때 신경을 덜 쓴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커피를 내릴 때 뜨거운 물이 나오는 토출구에서 먹어선 안 될 가루 같은 게 나오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뒤늦게 알게 된 시부가 서둘러 수습을 해야 했는데 이미 납품한 물건에 대해서 회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바람에 알루미늄 가루 같은 게 커피와 함께 섞여 나왔고 그 커피를 마시게 된 손님들의 신체에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어떤 분은 가벼운 증상인 반면 또 다른 손님은 문제가 심각해질 정도로 상태가 극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막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게 된 시부는 가족들을 데리고 저희 집을 찾아온 거였어요. 폐업을 막기 위해 시부가 만든 제품을
제 딸이 운영하는 카페에 드리고 싶다는데 제 딸의 사업이 망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제품을 어떻게 받아주겠어요. 당연히 단칼에 거절하게 되자 시댁 식구들이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곤 한다는 말이 폐업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카페 하나를 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딸이 카페 하나를 최근에 더 늘렸는데 그걸 또 어떻게 알았는지 먹고 살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지만 딸은 그런 시댁 식구들의 모습을 보더니 그대로 등을 돌려 버렸습니다. 남편과 저도 상대하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정확하게 알고 보니 삼수생이었던 형님 아들이 시부의 사업을 도와주기 위해 제품 만드는 걸 같이 했었는데 그때 절대적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을 건너뛰었고 대충 만들어서 사태가 심각해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 아들은 군대를 갔지만 이런 심각한 문제를 고스란히 떠안게 된 시댁 식구들은 결국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었고 결국 시부가 그동안 이끌어왔던 사업이 순식간에 안 좋은 소문으로 퍼지게 되면서 결국 폐업 위기에까지 오게 된 거였어요. 아마 회복은 힘들 것 같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는데 만약 제 딸이 시댁 식구들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커피 머신을 들여놓았다면 제 딸의 사업에까지 피해를 볼 수도 있었던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제 딸의 인생까지 망칠 뻔했었는데 그때 단호하게 행동한 건 잘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가 오랜 시간 동안 받았던 상처들에 비하면 그 사람들이 받을 고통은 아직까지 멀었다고 생각해요. 밑바닥까지 내려가고 숟가락 한번 뜰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져야 깨닫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시댁 식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을 거고 저희 가족끼리 서로 의지하면서 보란듯이 열심히 살려고요. 그래야 그 사람들도 깨닫는 게 있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결혼식이 진행이 되어야 했지만 시댁 식구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브레이크를 밟게 만들었네요. 왜 한국 사회가 전 세계에서 저출산 위기에 속하는지 이번 계기를 통해 많은 걸 느낄 수 있었고 아직까지 이런 인식들이 결혼을 망설여지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고 가게 되었고 모든 게 순조로웠어요. 결혼식 날짜까지 잡아놓은 상태였었죠. 예비신랑 밑으로 신우가 셋이나 있었는데 장남인 예비신랑이 결혼을 해야 신우들도 신랑감들이 있어서 시집을 가려고 벌써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신우들이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기 전까지도 제 심기를 건드는 일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저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저희 둘 사이를 크게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한 달 남짓 남았을 때 예단 보낼 준비를 하면서 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남들 하는 것만큼만 간단하게 하자며 저에게 부담을 주려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이왕 해드리는 거 요금 먹지 않아야 했기에 경제적인 능력선에서 최대한 좋은 걸로 준비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죠. 이런 상황을 예비 신랑도 잘 알고 있어서 제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었는데 시부모님 초대로 시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도중 시모가 저에게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아무래도 예단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닌데 굳이 무리할 필요 없다. 서로가 부담을 느끼면 안 되는 거 알지? 오늘 저녁 한 끼 하자는 것도 혹시라도 불필요한 예단 목록이 들어가 있을까 봐
그게 걱정돼서 확인차 보자고 한 거다. 내 아들한테 들어보니 대충 정해놓은 목록이 있다며? 너희가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데 금전적으로 지출되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걸로 지장을 주면 되겠니? 아껴야 잘 사는 거야. 우리가 없는 물건들도 아니고 지금까지 없이 잘 살았는데 괜한 사치는 오히려 안 좋을 뿐이다. 그냥 내 아들과 잘 먹고 잘 살면 시애미는 그걸로도 충분히 만족하니까 조정할 건 과감히 없애자꾸나. 그걸 왜 엄마 혼자 기준을 정해요? 저희들도 의견도 들어봐야죠. 남들 다 하는 건데 당연히 우리도 해야 된다고요. 엄마는 항상 오빠만 생각하더라? 이럴 때 받고 싶은 거 얘기하는 거지. 두 번의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조용히 하지 못해? 어른들 대화하는데 왜 끼어드는 거야? 너희들은 나중에 이런 상황 안 올 줄 알아? 영천이가 이번에 결혼하면 줄줄이 시집갈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 욕심만 챙기다 보면 나중에 너희들한테도 똑같이 돌아가는 거다. 아직 상견례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그런 생각하면 뭐해요? 엄마 아빠는 꼭 오지도 않는 일을 미리 생각하시더라. 너희들은 동생으로서 오빠가 잘 사는 걸 보고 싶지 않은 거니? 이런 걸로 집안 분란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조용히 있어. 새언니, 저희들은 엄마 의견이랑 다르니까 가격대 높은 걸로 부탁드려요. 이왕이면 명품 가방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도 한 번 받는 건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받아야 저희들도 만족하고 앞으로 새언니한테 잘하죠. 시부모님과 다르게 새 신우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신우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걸 받지 못할까봐 상당히 예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요즘 세대는 주위에서 예단 같은 거 거의 안 한다며 괜한 욕심 부리지 말라고 얘기했지만 신우들은 시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저에게 명품 가방을 원한다며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댁 집안도 그렇고 저희 집안도 형편이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새 신우들의 욕심을 채우는데 부담스러운 건 당연했어요. 그런데 주고받는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던 예비 신랑이 약간 제 심기를 건드리는 말을 꺼내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졌네요. 너희 새언니가 그 정도 능력도 없을까 봐? 걱정하지 말고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야. 명품 가방 그거 이번 기회에 하나씩들 장만하면 되는 거지. 남들 다 하는 거 우리만 안 하면 그것도 나중에 서운한 말 나오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도 이 사람 눈치 볼 생각 말고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부담은 아주 잠깐이라니까요. 주위에서 모임 가지면 나중에 예단 뭐 받았는지 그런 말들 주고 받는다면서요. 괜히 쓸데없는 말 들어서 상처받지 마시고 넉넉하게 챙겨가시면 될 것 같네요. 역시 오빠가 이런 건 중간 역할을 잘해준다니까. 이래야 우리가 눈치 안 보고 원하는 걸 받을 수 있는 거라고. 영천이 너는 지금 새아가 옆에 있는데 왜 쓸데없이 입을 나불거리고 있어? 소박하게 돈 모아 살아갈 생각 안 하고 이번 기회에 한몫 제대로 챙기겠다는 것처럼 들리는데 새아가 기분이 어떻겠니? 쓸데없는 말 할 거면 그 입 좀 다물고 있어라. 엄마는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는 당연한 걸 얘기해 드리는 거라고요. 형식적인 걸 뭐하러 거부하시는 건데요? 그래요, 어머님. 알아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신경 좀 썼으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세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거 봐요. 이 사람도 똑같이 생각한다니까요. 앞으로 벌면 되는 건데 뭐가 걱정이에요? 남들은 빚내서 예단 들어온다던데요. 처음 겪어본 예비 신랑의 모습은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고 시부모님도 당황하셨는지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비 신랑은 새 신우들과 쿵짝거리며 뭐가 그리 즐거운지 저는 신경도 쓰지 않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그 자리는 저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와 표정 관리도 잘 되지 않을 정도로 예비 신랑의 생각 없는 말은 저에게 너무 큰 실망을 안겨주었어요.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라도 있으면 본전이라도 할 텐데 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밖으로 나오자 예비 신랑은 저를 바래다 준다며 뒤따라 나오길래 좀 전의 상황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근처 카페에서 진지하게 대화를 주고받는데 예비 신랑 입에서 상상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우리 부모님은 예단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니까 동생들이 계속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었잖아. 거기에다가 나까지 부모님 편 들어줬어 봐. 그럼 집안이 아주 난리가 났었겠지? 그렇게 되면 당신 먹던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못했을걸? 걔들이 워낙 욕심이 많아서 내가 직접 나서지 않았다면 훨씬 더 안 좋은 분위기가 조성됐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건데? 불을 붙였으면 당신이 수습까지 해야 되지 않겠어? 좀 더 지혜롭게 처신했어야지. 계획도 없던 예단 목록을 추가하면 어쩌자는 거야? 명품 가방이 누구 집 개 이름이냐고. 무조건 해줄 것처럼 얘기해서 신우들 마음만 들뜨게 한 것뿐이라고. 그건 지혜롭게 처신한 게 아니잖아. 신우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치만 올려버린 거잖아. 어차피 딱 한 번 하는 건데 눈 딱 감고 그냥 애들이 원하는 거 비싼 걸로다가 제대로 한번 선물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예비 신랑의 생각 없는 말은 저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어요. 일만 더 크게 저지른 상태로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듯한 얼굴로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실수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한 번은 넘어가 주기로 했어요. 결국 이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괜찮은 가방 하나 선물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이왕 해주는 거 괜찮은 걸로 신중하게 알아본 뒤에 준비한 예단을 들고 예비 신랑과 함께 시부모님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12시가 넘어서 방문했기 때문에 점심 식사를 먼저 하게 되었고 나쁘지 않은 분위기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쯤 신우들이 예단 물품들을 궁금해하길래 거실로 자리를 옮겨 기본적인 예단 물품을 시모에게 전달해드렸고 신우들에게는 그래도 희소성이 있는 가방을 전달해 주었네요. 들뜬 모습을 보이던 새 신우들은 급하게 포장지를 뜯고 상자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했는데 물건을 꺼내자마자 얼굴 표정이 확 바뀌면서 저에게 불만을 털어놓았어요. 새언니, 설마 이 가방을 저보고 사용하라고 주신 건 아니죠? 제가 저번에 분명 명품 가방이라고 얘기했을 텐데요. 그 가방 명품 가방이에요. 쉽게 구할 수 없는 건데 마음에 안 드세요? 정말 신중히 고른 물건인데 가격도 저렴하지 않아요. 200만 원이나 하는 타조백인데 없어서 못 구할 정도예요. 어떤 상품을 원하는지 딱 정해서 얘기해 준 것도 아니고 저보고 알아서 준비해 달라길래 저 딴에는 그래도 신경 많이 쓴 건데요. 처음 봐서 그렇지 생각보다 많이들 가지고 다녀요. 200만 원밖에 안 해요? 고민 끝에 결정한 물건이 겨우 200만 원짜리 가방이라고요? 새언니가 정말 센스가 없네.
저희가 대충 얘기했으면 뭘 원하는지 충분히 알고 계셨을 텐데 생각을 너무 깊이 하셨나 보다. 솔직히 500만 원 이상 되는 샤넬 가방 정도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누가 봐도 이 가방은 그냥 동대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 아닌가요? 이걸 누가 200만 원짜리라고 생각하겠어요. 딱 봐도 10만 원도 안 될 것 같아 보이는데 다시 도로 가져가세요. 너희들은 신경 써서 줘도 싫다는 거니? 받지 말거라. 쟤들이 배가 불러서 그래. 그냥 전부 다 반품하고 너희들 결혼하는데 보태거라. 주는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좋게 받아줘야지. 그동안 이 가방 고르려고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 막내 너도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아예 포장 자체를 뜯지 않고 있네. 애들이 싫다는데 그냥 반품하고 샤넬백으로 다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너희들이 원하는 명품 가방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면 교환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중간 역할을 해줘야 교통정리가 된다니까. 아까 500만 원짜리 그 가방이 어떻게 생긴 건데? 너 지금 애들한테 500만 원 이상 되는 명품 가방을 예단으로 사주라는 거니? 얘가 저번에도 그러더니만 정말 정신 나갔구나. 뭐가 잘못됐어요? 저희 쪽에서 집 마련했으면 당연히 그에 맞게끔 준비를 해야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명의만 너로 되어 있는 거지. 대출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 그 많은 대출 빚을 혼자 갚겠다는 거야? 앞으로 결혼 생활하면서 같이 갚아나갈 텐데 그럼 당연히 한 푼이라도 아껴서 대출 빚을 갚아야 하는 게 맞는 거잖니. 셋이 합쳐서 1,500만 원을 사용하라고? 너 결혼은 하고 싶은 거야? 이러다 세아가 도망가기라도 하면 그때 가서 후회하려고? 내가 봤을 때 이것도 상당히 무리한 건데 받지 않을 거면 아무것도 없을 줄 알아. 이것도 감지덕지지. 한 번만 더 쓸데없는 얘기하면 그때 너희들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엄마는 왜 맨날 세원이 편만 드는 건데? 원래 예단 받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도 잘 알면서 왜 그래요? 예단은 집안의 사정에 맞게 알아서 성의만 보이는 거지. 그 이상을 바라는 게 예단이 아니다. 도로다 내놓거라. 시모는 신우들의 손에 들려있는 타조백을 전부 뺏은 뒤 제 옆에 올려두면서 사치 부리지 말라며 전부 다 반품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시모가 흥분을 하면서 화를 내자 시부도 옆에서 거들어 주시자 예비 신랑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동생들한테 이번 기회에 제대로 된 선물을 해주고 싶었는데 이왕 쓰는 김에 돈 좀 더 얹어서 고가의 명품백을 준비하라며 또다시 신우들 앞에서 어이없는 말을 뱉어대고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해서 고른 물건들을 쓰레기 취급하는 신우들한테도 정말 기분이 안 좋았지만 저는 예비 신랑이 더 꼴보기가 싫었습니다. 한 번은 그렇다 쳐도 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정말 죄송한데요. 그동안 몇 번 참긴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 사람이 빚 없이 집을 해온 것도 아닌데 한 살림 차리려는 것도 아니고 무슨 명품 가방을 500만 원짜리나 되는 걸 당연하다는 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요구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어머님께서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지금 목소리를 높이신 건데 왜 당신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지 나는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좋아질 수 없다는 거 몰라? 아가씨들이 선을 넘는 행동을 보이면 당신이 중간에서 자를 건 단호하게 끊어내줘야 더는 분란을 만들지 않는 건데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만 시키고 있잖아. 원래 이런 성격인데 내가 그동안 알지 못한 건진 잘 모르겠지만 오늘 기분 좋게 하루를 마무리하려 했는데
내 인생에 있어 제일 후회스러운 날인 것 같아. 그리고 제가 듣기론 오빠가 결혼을 해야 아가씨들도 시집을 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 남지 않은 결혼이 성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적당히들 해야지. 어떻게 된 게 이 집에 큰 며느리로 들어올 사람을 이겨먹으려 들어? 아버님 죄송하지만 저 이 결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취급 받으려고 이 사람과 결혼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가씨들이 저를 이렇게 막대하고 곧 있으면 남편 될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솔직히 지금 마음으로는 이 결혼 없던 걸로 하고 싶네요. 이렇게 상황을 끌고 가고 싶지는 않았는데요. 오늘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볼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나랑 다시 좀 생각해 보는 게 좋겠어. 이래서 결혼식에 발 들이기 전까지는 모른다고 하나 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와놓고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요? 오빠가 먼저 가야 저희도 뒤따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개에게 차질이 생긴다고요. 아빠가 무슨 말이라도 좀 해줘 봐요. 이대로 새언니 보내실 거예요? 일단 이런 기분으로는 모두가 좋은 말이 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일찍 들어가서 쉬거라.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저는 시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시부모님께 고개를 숙여 인사를 드린 뒤 현관문 밖을 나섰습니다. 예비 신랑과 신우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는지 집으로 돌아가려는 저를 뒤따라와 붙잡으려 했지만 시부 말대로 좋은 말은 오고 가지 않을 거라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를 따라오면서 불러도 대꾸하지 않았네요. 그러자 멀어져 가는 저를 향해 결혼이 무산되는 순간 자기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며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로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저를 끈질기게 따라오면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말을 해달라며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화를 내더니 대꾸를 하지 않자 제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면서 몸을 돌려 세웠습니다. 그 순간 어깨가 뜯어져 나갈 정도로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예비 신랑에게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저도 모르게 예비 신랑의 뺨에 손을 올려붙이게 되었네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너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어? 서로 좋게 좋게 넘어가면 될걸. 왜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거야? 당신 편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건데 꼭 이렇게까지 나와야 되겠어? 나랑 정말 결혼 안 할 거야? 결혼? 지금 나랑 결혼하겠다는 말이 나오니? 시작하기도 전부터 벌써 삐걱거리고 있는데 무슨 결혼이야? 타조백도 당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잖아. 내가 어떤 가방으로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아가씨들이 타조백 얘기를 했었다며.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전혀 그렇게 안 보이던데? 잘못 알아들은 건 아니지? 나도 얼핏 들은 건데 그래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얘기해 준 것 뿐이라고. 저렇게까지 싫어할 줄 누가 알았겠어? 제대로 알아본 것도 아니면서 확신하듯이 나를 설득시켰으면서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면 직접 나서줘야지. 해결해주기는커녕 일을 더 키우면 어쩌자는 건데? 지금 정말 정 떨어져 버렸으니까 당분간 연락하지 마. 우리 관계는 다시 생각해보자. 그거 좀 해준다고 해서 집안이 망하는 것도 아니잖아. 이왕 해주는 거 돈 좀 더 써서 마련해주면 앞으로 결혼 생활 더 좋아질 거 아니야? 그 정도는 해줘야 내 동생들 앞에서 목에 힘이라도 줄 수 있는 거지.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당신이 이러니까 아직까지 여자가 없었던 거야. 하마터면 내가 당할 뻔했네. 이제라도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는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파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겠어.
시부모님은 정말 좋으신 분들인데 어쩜 자식들이 이 모양 이 꼴인지 정말 불쌍하신 것 같아. 하나라도 정상이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는 않았겠지. 제가 진심으로 파혼 얘기를 하자 예비신랑은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접었기 때문에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은 기분으로 예단 들고 시댁에 찾아간 건데 이런 대접을 받게 될 거라곤 꿈에도 몰랐었네요. 결국 예비 신랑의 팔을 뿌리친 뒤 택시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와 그날 시댁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고 파혼하겠다며 확고한 제 마음을 부모님께 보여드리자 제 의견을 조금도 고민하지 않으시고 따라 주셨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마음의 정리를 한 뒤에 시어머니를 만나 파혼 의사를 밝힌 뒤 정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시모도 제 의사를 존중해 주셨고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네요. 시모는 저를 붙잡고 싶지만 아직 철없는 그 사람과 아가씨들 때문에 제가 받았던 상처를 생각하면 결혼 얘기 다시 꺼내는 게 저한테 죄를 짓는 것 같아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겠다고 괴로운 얼굴을 보이셨어요. 그렇게 파혼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정리해야 될 몇 가지들을 마무리한 뒤 시댁 집안과의 인연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신우들이 결혼이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말에 화가 났는지 다음날 저희 회사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회의실에서 저희 회사와 관련되어 있는 분들과 일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 미팅을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저를 찾아왔는지 회사 직원들이 말리는 목소리가 회의실까지 들려오길래 투자자분들께 잠시 양해를 구한 뒤 회의실 문을 여는 순간 첫째 신우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좌우로 흔들면서 바닥으로 패대기 치며 입에 담기도 힘든 말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저에게 퍼부으며 험악한 분위기로 몰고 가더니 눈앞에 보이는 물건들을 전부 저에게 던져버리면서 이성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신우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왜 그러는지 이유를 물어보니 시부께서 신우들은 앞으로 평생 동안 결혼하지 못하게 반대하겠다는 충격적인 통보를 하셨다는 시부의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전부 다 저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며 화가 치밀어 올라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까지 찾아오게 된 거였어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몸을 일으켰는데 중앙 좌석 의자가 돌려지면서 첫째 신우가 그분과 눈이 마주치게 되면서 얼굴빛이 노랗게 변해버리더니 경악을 하면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키신 분께서 첫째 신우에게 천천히 다가가 많이 실망했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가려 하자 첫째 신우는 그 자리에서 넙적 엎드려 좀 전에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전부 용서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숨을 헐떡거리면서 한 남자가 회의실로 들어와 무릎을 꿇은 첫째 신우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더니 저희 회사 투자자로 오신 분이 다름 아닌 첫째 신우의 예비 시아버지였고 회의실로 허겁지겁 달려온 남자는 저희가 결혼하고 뒤이어 결혼 예정이었던 첫째 신우의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요. 저는 현민 씨랑 서둘러 결혼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겨서 저도 모르게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내 두 눈으로 전부 다 보게 됐는데 어떻게 내 아들과 결혼을 시킬 수 있겠어?
나중에는 저 여자처럼 내 아들이 똑같이 당할 수도 있을 텐데 그 꼴을 나보고 지금 보라고? 항상 예의 바르고 인성 좋아 보여서 요즘 여자들 치고 바르게 자라온 것 같아 아무런 조건 안 보고 내 아들과 결혼시키려 했는데 이런 끔찍할 정도로 엄청난 성격을 숨기고 있었다니 정말 실망일세.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네. 아들, 너는 어떻게 여자 보는 눈이 이렇게 없는 거야?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저 직원분을 인정사정 없이 머리채 잡고 내쳤다니까. 밑에서 기다리지 말고 올라왔으면 더 볼만했겠다. 어떤 행동을 했는지 보고 싶으면 저 직원한테 지금까지 녹화되어 있는 CCTV 영상 보여달라고 부탁 한번 해보거라. 그리고 저 직원이 불쌍해서라도 투자 연장할 테니까 나중에 직원을 통해 연락드리도록 하죠. 저희 회사와 계약했던 분이 이번에 끝나는 기간이었는데 연장 계약을 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회사의 미래성에 대해서 회의를 하던 도중 사건이 터진 거라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투자는 그래도 연장될 수 있었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답답할 뿐이었네요. 첫째 신우가 애원하며 용서를 구하자 둘째, 셋째 신우도 단체로 바닥에 넙죽 엎드려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었고 새 신우들은 결국 그 자리에서 바닥을 치며 통곡하고 말았네요. 그날 이후 시댁지방과는 2번 다시 만날 일이 없었고 첫째 신우가 저에게 했던 몹쓸 행동들은 회의실 CCTV에 전부 다 녹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법적으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네요. 시부모님께서 신우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저희 집에까지 찾아오셔서는 용서를 구하셨고 첫째 신우는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해달라며 파혼하면서 생긴 위자료 금액을 저희 부모님께 전달해 드린 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자식들 때문에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겠어요. 이런 상황이 답답할 뿐입니다. 그래도 결혼식 전에 빠져나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렵니다. 앞으로 좋은 날이 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